바이든도 중국 전문가인데 이제 이 로버트 테이도 역시 엄청난 캐서린 테이 중국이죠. 네, 중국에 대한 전문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 바이든과 트럼프를 정의를 하자 그러면 저는 이 트럼프는 슈퍼맨이고요. 이 바이든은 스파이더맨이다. 그래서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몽둥이 들고서 아메리카 퍼스트 내가 가서 할게 그랬는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미가 적을 잡거나 먹이를 잡을 때 거미줄 그물을 쳐놓고서 거기서 들어온 것을 잡아먹죠. 바이든은 중국 때려잡는데 이 방법을 바로 동맹을 그물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슈퍼맨과 이 어떻게 보면 거미 스파이더맨의 차이인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 정확하게 주셨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시진핑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 후진타오, 장쩌민, 등소평 이런 역대 지도자를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7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바이든은 외교위원장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등소평을 79년, 장쩌민을 2001년, 후진타오를 2011년, 시진핑을 2013년부터 만났습니다. 중국의 4명의, 5명의 국가 지도자 중에서 이 1명을 뺀 4번의 지도자들과 정상회담하고 회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역대 3명의 지도자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의 수준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고수 중에 상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여기 아킬레스 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는데, 이 첫 번째가 이 골프고요. 그래서 골프가 왜 골프냐 그러면 골이 아파서 골프랍니다. 근데 2번째가 이제 주식 투자랍니다. 근데 3번째가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이 이제 아들이 둘 있었지만 이제 사고가 났고 여기에 지금 사남이 문제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아빠 카드를 쓴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바이든이 외교위원장 할 때부터 부통령 할 때부터 중국에 갔을 때 같이 따라가서 여기서 중국과의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4개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 반중국 정서가 역사에서 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거기서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 한 번, 뭐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카드로 미국이 쓸 수 있는 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바이든을 놓고 보면 이것이 외교 정책을 보면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잠재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민주국가 동맹을 가지고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 중국과 직접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협상하겠다는 걸로 보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동맹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치기 위해서 하는 동맹이 있고 힘센 놈이 이것이 폼이 안 나기 때문에 쪼무레기들을 모아서 쪼무레기를 싸움시키고 나는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가겠다. 싸움은 너가 하고 머리는 너가 터지고 이익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동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동맹은 전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고약한 상황. 그래서 바이든이 되고 나면 미중 관계가 개선이 돼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예측을 하시지만 저는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의 스텝, 바이든의 전략, 그리고 바이든의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이것은 아마도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포위망이 4가지가 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 EPN, 코드블록, 그리고 이제 INF. 그래서 이렇게 포위망을 치는데 지금 중국이 최근에 아주 묘한 짓을 했습니다. 이 포위망을 뚫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그 브렉시트가 있는 영국, 유럽하고 가서 투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유럽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해오리 바람 하나 일고 있습니다. 대서양 동맹을 바이든이 강화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중국이 구멍을 냈습니다. 대서양 동맹 물먹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유럽 너가 와라. 특히 영국 지금 브렉시트로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이걸 회복하려면 아마 대륙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가 미국의 지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세니까 얘들한테 우리가 디지털 세를 붙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움이 붙은 거죠. 그 절묘한 사이에 중국이 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어서는 이 미국이 지금 뭐 다시 태평양으로 돌아와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국이 두 가지를 합니다. 상해협력기구, 지금 소위 말하는 탄자 들어가는 회사들을 같이 모아서 동맹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RCEP을 타기를 시켰죠. 그래서 요걸 RCEP에다가 탄자 동맹을 붙이면 FTA, PP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물 쳐서 잡으려고 하는 바이든의 스파이더맨 전략에 중국이 구멍을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묘한 스탠스가 지금 우리가 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바이든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사태를 지켜보고 또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중국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과거와는 달리. 그러면서 강조했던 문제가 RCEP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RCEP이라는 것이 경제적 수단을 하나 가졌다. 트럼프 때 TPP를 탈퇴하면서 그 결성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보의 동맹으로 미국을 많이 바라보고 경제 개념으로 중국을 많이 바라봤었는데 이 RCEP을 통해서 경제적인 무기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일본이 이익이 되고 또 한국에도 이익이 될 거다. 이걸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한중일 FTA를 더 강화해서 일본과 한국이 그만큼 더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그 경제적 동맹체를 가져가면서 미국과의 안보 의존도에 대한 균열을 내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우리 그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왕이가 11월 달인가요? 11월 후반부에 왔었는데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스탄자 붙는 나라들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한 그 만남도 했고 회의를 주재했고, 또 하나는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인도가 들어가 있죠. 거기서 인도는 국경 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릭스를 통해서 인도와 가까워지려는 것 자체가 또 미국과의 인도, 호주, 태평양 인도 이 전략에 대한 어떤 또 틈새를 한번 들어가 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뭐 에이펙의 G20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이나 돼서야 100일 동안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도 그 기관들, 장관들 청문회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중국이 시간을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럽을 똑같이 포위망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포위망을 뚫을 것은 결국은 다방면을 공격을 통해서 약한 부분을 다시 뚫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누가 이 포위망을 잘 치냐, 그걸 뚫느냐의 뭐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지금 포위망 뚫기 전략을 뭐 위원장님 잘 최근껏 요약을 해주셨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뚫으려고 하는 것에 한국이 그 대상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반대로 바이든은 한국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꽃놀이 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네 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은 안보로서 중요하고 경제로서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의 생각을, 중국의 대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앞으로 5년에서 15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GDP에서 미국 이겨도 초강대국은 못 된다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이것이 동맹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78세신데 아마 4년 뒤 되면 82세 정도가 되지만 저는 앞으로 중국을 바라볼 때 시진핑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봐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시진핑이 70세, 2023년이 되면 70세인데 앞으로 이 15년이 더 지나도 2033년이 돼도 80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처럼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시진핑이 연임 조항을 없애서 이론상으로는 계속적으로 2년임 3년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서. 그렇게 놓고 보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데 중국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적어도 15년 동안 리더가 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진핑 연구를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미국의 힘에 중국은 시간으로 싸운다. 그래서 시간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하는 것인데 중국은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싸우지만 절대 판을 깰 수는 없다. 지금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기술, 금융의 싸움이 앞으로 미래의 전쟁이고 미중의 전쟁인데 여기서 지금 붙었다고 그러면 중국은 100전 100패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듯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무조건 발을 빼는 판을 절대로 깨지 않는 전략이 일단 보여지고 두 번째로 미국이 포위를 했을 때 이제는 무역으로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이게 교역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중국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디커플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내부적인 자료들 문건을 쫙 보면 디보싱, 미국과 이혼해야 된다 완전히 이 정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체크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반드시 하는 것은 기술로서 미국을 확실하게 목을 조를 겁니다. 중국을.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가 될 거고 앞으로는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AI가 될 것이고 여기에 지금 중국의 대응이 뭐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중요한 반도체, LCD, 통신산업이 다 중국과 경쟁 관계거나 또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공격에 중국은 US 테크 프리, 미국의 기술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기술, 이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 그러지만 저는 이제 중국을 조금 무섭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무섭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주 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공부하는 정치하고 싸움하는 정치가 보통 누가 이기냐. 아까 제가 미국이라고 아름다울 밑자가 아니라 혼미할 밑자를 써놨지만 지금 중국은요. 뭐 중국을 제가 옹호하잖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 국가급 지도자들 25명이 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년 동안 45일마다 한 번씩 반드시 모여서 이 스타디를 합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 시당 위원장님 하시는 이 스타디를 하는데 재미난 것은 25명의 국가 지도자가 외교도 있고 자기 일도 개인적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명도 결속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요게 이제 그 중남해에 있는 그 공부하는 경연하는 장이고요. 아래 사진이 바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최근 한 5번의 공부한 것들 중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뭘 공부했냐면 2017년에 이미 빅데이터를 공부했고 그리고 2018년에 인공지능 그리고 2019년에 매체융합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2020년에는 양자기술 그리고 최근 11월 말에는 지재권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바로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그래서 2020년에 그 중국하고 2021년에 중국은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은 이게 이제 생산을 얼마나 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얼마를 파냐는 공급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보여지는 중요한 정책의 변화는 이제는 공급이 아니다 수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중국은 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장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지금 작년 12월 달, 10월 달에 난 중국의 정책 문건을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바로 security, 안전의 문제를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원장님도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박사까지 하셨고 뭐 이제 엄청난 중국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중국에서 석사를 2번 하고 박사를 1번 겨우 했는데요. 저 아직 중국을 나오셨잖아요, 근데 중국을 잘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3만 자짜리 정부 이 정책 문서예요. 단 한 개의 표도 그래프도 없습니다. 전부 한자로 워딩으로 만든 거죠. 논문처럼. 근데 그걸 보고서 거기서 뭐를 골라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특이한 나라인데 거기에 그럼 뭐가 중요하냐를 이제 보려고 그러면
단어가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출연했냐가 이게 정책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뭘 할래 그러는데 14차 5년 계획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안전이라는 단어가 22개,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가 15개 나왔고, 전통적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 중국에는 이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을 이미 상정을 하고 안전에다가 모든 것에 목숨을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국을 봐야 되는 관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국방 안전이 들어가고요, 식량 안전.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물 낭비하지 마라. 식당에서 중국 사람들 보면 음식 많이 시켜서 이제 대량으로 남기는 것이 이제 체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 싸가지고 가라. 갑자기 국가 지도자가 서민들의 식탁을 왜 간섭을 하냐? 미국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식량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14억의 인구들이 먹어야 되는 이것에 예를 들면 콩 같은 경우는 90%를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이제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에 돼지를 키우기 위한 주 사료가 그게 이제 옥수수 콩인데 콩의 대두박이죠. 콩기름을 짜고 난 그걸 쓰는데 이것을 스톱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술 안전, 그리고 중요한 뭐 남사군도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이제 베트남 앞바다에서 거기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중국의 생명선인 석유 에너지 안전입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에너지로 이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2021년에 이 중국은 지금까지 왔던 이 생산이 아니라 수요로 바꾸는데 한국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수출 안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쟤들이 내수로 살겠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중국도 2005년에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32%로 떨어졌어요. 그 중에 수출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8%가 내수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은 최근 2년 동안 미국이 그렇게 수출을 브로킹했지만 이 큰 충격이 없었어요. 바로 이게 68% 이미 내수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2021년에 중국은 지금 이 8가지를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에다 목숨 건다. 그리고 내수산업 육성한다. 그리고 종자산업 육성하고 신에너지에다 목숨 건다. 이게 중요한 4가지 육성산업이고, 거기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봐야 되는 중국, 이것은 이제 큰 다른 변화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소비. 그래서 중국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 쌍순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dual circulation. 그래서 내수하고 수출이 같이 모여서 이것이 순환을 일으켜서 성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100% 내수 중심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순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다 갑자기 쌍순환을 말을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세계에서 2등하는 이 나라가 수출이나 수입을 다 막아버리고 내수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수출을 브로킹하기 때문에 이걸로 성장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려고 쌍순환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수 갖고 살 수 있어 그러는데 작년에요. 전 세계 루이비통, 구찌, 베르가모, 샤넬의 럭셔리 시장의 35%를 중국이 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중국이 제일 많이 삽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 유통 시장의 규모가 2020년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이제 소비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중국의 내수 유통 소비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중국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중국이 삽니다. 작년에 2,500만 대 샀고요. 미국은 한 1,600만 대 샀습니다. 한 1,000만 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중국에 지금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도시가요, 16개가 있고요. 100만 넘어가는 도시가 17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돈을 누가 쓰냐 그러면 50대, 60대, 70대는 이제 은퇴기에 들어서 돈을 못 쓰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쓰는
20대들이 가장 돈을 펑펑 잘 쓰는데 문제는 지금 80년생, 90년생, 20, 30대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 3억 2천만 명이고요. 95년생부터 2019년생까지 얘들이 4억 2천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보다 더 큰 이제 새로운 소비 인구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중국의 기술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CD 잘 만든다. 파주에 우리 LG 공장이 뭐 세계 최고의 공장이었다가 지금 최첨단 공장을 우리 파주에 짓지 않고 광동성에 지었습니다. 지금 LCD에서 세계 1등은 우리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삼성하고 LG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이 이 시장이 커질 걸 보고 3년 동안 한국 기업 발목 잡으면서 지금 세계에서 1등하는 놈은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TV, PC, 노트북 시대에 우리가 힘썼고 그리고 지금 핸드폰 시대까지 힘을 썼지만 지금 미래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는 아마 자율주행차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그림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농담으로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우리가 금송아지를 한 10마리씩 그 선물로 줘도 아깝지 않다. 왜?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장비, 재료, 소재, 기술은 이제 중국의 중요한 하웨이라든지 SMIC 같은 회사한테 수출할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국산화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의 변화 중에서 다른 것은 우리는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죽어버리는데 중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반도체가 기러기가 날라오는데 미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그림처럼 저렇게 날라왔는데 지금 중국은 다른 기러기입니다. 붉은색 거대한 기러기가 날아가고 그 밑에 작은 기러기들이 그냥 따라가는 정도. 이 기러기 이름이 뭐냐 하면 국가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도 관계없어. 양산을 못해도 관계없어. 기술만 확보하면 돼.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두렵게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반도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번 것 같아요. 미국이 발목 잡아준다. 그러나 중국을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이번 반도체 제재를 가지고서 원자폭탄 개발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1959년에 소련하고 원자폭탄 개발하다가 소련이 더 이상 기술을 제공하지 않자 5년 만에 맨땅에 헤딩해서 중국이 원자폭탄 개발하고 수소폭탄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반도체에서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원자폭탄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인데 중국이 생각하는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는 미국 기술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신소재, 네.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로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 뭐 돈 안 되면은 기업들이 할 수 있어 그러는데 중국이 어떤 지금 정책을 써줬냐고 그러면요. 이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이제 선진 기업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붓의 가늘기가 5mm짜리 5나노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한 14나노 정도, 14cm 붓으로 붓을 그리는데 그 사이에 10, 7, 8 뭐 이렇게 한 4단계가 있는데 중국보다 4단계가 떨어져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뭘 했냐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냐?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14cm 정도의 붓으로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최선단 기업인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뒤진 28cm 정도의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반도체 회사면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거 끝났다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국가가 하는 것이지 민간 기업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25% 세금 깎아줬다? 그게 가능은 할까요? 근데 이것을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액션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나 LCD를 우리 못 따라올 거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오해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LCD 회사들이 다 중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10년, 20년이요. 그게 숙련된 엔지니어가 있고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커버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실리콘밸리를 우리가 IC 인더스트리, 인터그레이트 서킷, 반도체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농담으로 실리콘밸리는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다. 거기서 일하는 키 엔지니어들의 7, 80%가 인도하고 중국 애들입니다. 거기는 절반에 있는 중국 애들이 애국심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체화된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시간을 확 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화석의 시대와 태양의 시대로 갑니다. 지금까지 근육의 시대, 그 노젓는 바람의 시대에서 이 바람이 석탄으로 볶는 화석의 시대로 갔지만 지금 바이든 시대 이후부터는 이것이 태양을 쓰는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이게 오고 이것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포르투갈 시대부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시대 500년 동안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화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이제는 이게 태양을 지배하는 자 이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남사군도 문제는 이것은 정말로 생명선입니다. 석유가 수독되는 순간에 바로 중국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신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치열한 전쟁이 붙을 건데 지금 미국은 지금까지는 관세로서 공격한 것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CO2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이번에 미국은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손해보지 않고 중국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소세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2조를 기후협약에 쓰고 5조 달러를 리사이클링 에너지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이 돈들이 이번에 그 글로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3조 6천억을 쓰는데 그보다 더 큰 돈이 그린 에너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맞서는 중국은 2035년에 모든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 그래서 말이 이것이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신에너지로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큰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앞으로 여기서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결국은 자동차에서 PC, 스마트폰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전기차를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전기차, 그러니까 1900년대에 미국이 석유 먹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세계를 제패했지만 다시 100년 뒤에 지금은 태양을 먹는 자동차가 세상을 제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차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가 아니라 이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기 혼자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핸드폰으로 그냥 운행이 되는 바퀴 달린 핸드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이 날아다니는 택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게 세상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놓고 보면 아마 농업시대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패권국이었고 지중해 시대에는 배가 많은 나라였고 공업혁명 시대 때는 석탄 엔진이 많은 나라가 결국은 패권이었고 자동차 시대에는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엔진이 많은 나라 그리고 지금은 전기를 먹는 IT기가 많은 나라가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풀 먹는 말이 석탄 먹는 말로 바뀌고 석탄 먹는 말이 석유 먹는 말로 바뀌고 석유 먹는 말이 전기 먹는 말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뭐가 바뀔 거냐고 그러면 전기 먹는 말 다음번에 어떤 말이 등장하는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제가 볼 땐 태양을 먹는 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것이고 근데 세계 패권이 어디로 가냐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황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1800년대 세계 황금은 중국에 있었고 1900년대 황금은 런던에 가 있었고요. 2000년에 황금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냐는 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전 세계 시가총액 10등 기업 중에서 애플이 당연히 1등인데 테슬라라고 전기차 만드는 데서 1년에 전 세계가 자동차를 8,800만 대를 만드는데 딸랑 50만 대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가 6등입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예요. 800조입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12등이요. 세계에서 1등하는 반도체 LCD 핸드폰 회사가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도 1.5배나 더 큰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의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것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